저희가 오늘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제조업에서 최근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부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 개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측면들도 있는데 뭐 빠른 시제품 개발도 있지만 이 부품을 뭐 8개짜리 부품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 아니면 조금 더 경량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와 좋은 장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마크 포지드사와 같이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중간중간마다 쉬는 시간이 있는데 직접 장비를 이제 뒤에다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장비 보시면서 마크 포지드 장비가 다른 장비랑 어떻게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력물도 직접 출력한 것들을 가져다 놨으니까 한번 만져보시면서 정말 우리 마크 포지드 장비가 실제 제조 산업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아젠다는 이렇게 6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워크숍을 시작한 이제 인트로덕션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절삭 가공 아니면 주물 뭐 이런 이제 기존의 가공 방식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적층 제조가 새로운 이제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고 이럴 때 저희가 DFAM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디자인 for Additive Manufacturing인데 기존의 설계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이 3D 프린터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댑티브 매니팩처링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크 포지드 장비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마크 포지드 장비 출력 방식은 저희가 FFF 방식이라고 해서 흔히들 많이 이제 FDM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출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형 상태라든지 레이어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오늘 엔지니어 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for additive manufacturing 위해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 최적화를 할 때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드릴 제품은 2가지거든요. 이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와 넷팹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 퓨전 360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프린터에 맞게 최적화를 하는지 그리고 넷팹으로 어떻게 경량화를 하고 두 부품 간에 절단된 면이 있을 때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퓨전 360 안에 제너티브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CAD를 사람의 엔지니어 노하우 그리고 본인들이 때까지 쌓았던 지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랑 같이 결합해서 어떠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서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워크숍에 대한 내용도 피드백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해서 다음 워크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이 워크숍이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지지 마시고 중간중간 손 들고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인터랙션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아무래도 마크 포지드사 분들 얼굴을 기억해 놓으시면 쉬는 시간마다 가서 질문도 하고 장비에 대한 내용도 들을 수 있으니까 우선 마크 포지드사 분들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죠.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크 포지드의 영업총괄이사 고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마크 포지드에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크 포지드 한국 대리점 JN텍의 우창민 차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찾아오셨는데요. 오늘 퓨전 360이랑 마크 포지드 프린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는 크게 쳐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선 저희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저희 워크샵을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조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들 때 수명 주기가 이제 짧아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3D 프린터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제조 방식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DFM, AM이라는 기술을 많은 이제 업체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조건들과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절삭 가공 형태로 만드는 엔지니어 기술에서 좀 벗어나서 이 적층 제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항상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이 높은 성과를 계속 요구를 하죠. 아무래도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잘 팔리고 돈이 벌리면 좋은 성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에서는 클라우드를 빠르게 좀 도입을 해봤고 이 퓨전 360이라는 툴을 좀 본인들의 업무에 약간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같이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해가죠.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다양한 규제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적용을 하고 싶지만 이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규제들도 좀 많이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제너티브 디자인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압박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DFAM 기술들과 이제 저희가 어디토리 매니팩처링 장비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나중에 현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이야기 들었던 거를 우리 현장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 이런 이제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오늘 워크샵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방식을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면 오늘 워크샵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부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고 싶거든요. 네, 머릿속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이미 가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이제 프린터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네, 혹시 가공을 직접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아는 분 한번 손 들었는데 손 안 드시지? 네.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부품들을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절삭 가공 아니면 주조, 단조 이런 식으로 해서 대량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품은 우리가 경주용 자동차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이에요. 이 부품 같은 경우에 100개, 200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봐야 5개, 뭐, 우리가 바퀴가 4개니까 짝수로 가야 되겠죠? 뭐 4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근데 이거를 직접 아까 우리가 절삭 가공이라든지 뭐 주조 단조 대량 생산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설계하고 만들 때도 만드는 곳에서도 고려 사항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만들었을 때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측정하는 장비가 꼭 필요했었고요.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얘가 만들어졌는지 여러 번의 테스트 그리고 그 재료를 어떻게 선택할지 이런 고민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량 생산품인데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만들다 보면 낭비되는 비용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이 플라스틱 사출을 한다라고 해서 금형을 한번 만들게 되면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알려드리는 이 DFAM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적층 가공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그만큼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 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밀링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 툴링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중에서 파워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파워밀에 저희 부품을 가져와서 그 부품을 따로 빼서 절삭 가공을 하겠죠. 이 절삭 가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측정을 해서 이 측정된 결과를 보고 이 부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제 조건들을 조금 축소하고 우리가 제품을 시장에 좀 더 빨리 나가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기술이 오늘 알려드릴 이 DFM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마크포지드 이지수 엔지니어가 어떻게 저희 적층 제조를 시작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적층 제조에 다양한 이제 영역들의 프린터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내용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길 준비되셨나요? 네. 큰 박수와 함께 이지수 엔지니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아까 인사드렸던 이 지수라고 합니다. 다니엘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조업이 큰 저희 한국에서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해외로 공장이 나가기도 하고 또 노동 생산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일본과의 그런 무역 또 관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조업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과연 그 외부적으로 저희가 연관되는 데서 갈등에서 오는 문제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좀 더 끌어올리고 기존의 한계에 다다랐던 저희의 어떤 그 혁신 성을 저희가 한층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적층 제조와 그리고 적층 제조하고 그리고 기존 가공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조를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영상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적층 가공과 그다음에 절삭 가공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이 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성형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은 크게 저희가 뭔가 물건을 깎아서 만드는 절삭 가공과 그리고 전혀 없던 빌드 플레이트에서 한 층 한 층 쌓아서 만들어가는 적층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부르는 용어도 사실은 좀 친숙하게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적층 제조라고 산업에서는 더 자주 불리고 있습니다.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해서 뭔가를 더해가면서 쌓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조나 어떤 가공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가공하면은 절삭만을 가리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앞에 적층이라는 말 혹은 절삭이라는 말을 붙여야 가공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마치 저희가 카메라도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카메라를 보여주면은 그냥 카메라라고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카메라라고 이렇게 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와 그냥 필름 카메라 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카메라인 겁니다. 그렇듯이 어떤 어떤 용어나 어떤 가공 방식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가공 방식과는 다르게 또 부르기도 하고 그거에 따른 또 그 산업 효과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적층 제조의 장점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몰드, 그러니까 금형을 제작해서 금형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붕어빵처럼 저희가 틀에다가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 형틀을 만들어서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금형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상을 바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형이라는 과정이 생략이 되면서 전체적인 공정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비용도 줄어들고 또 어떤 대량 생산으로 많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쌓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고 비용도 크게 절감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6번입니다. 디자인 제작에 가는 가능성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경우는 절삭 가공, 기존 가공 방식에서도 많은 혁신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는 그 공구의 물리적인 제한 경로 때문에 어떤 복잡한 형상, 속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형상이 기하학적인 이런 곡선형의 형상을 제작할 때는 설계단에서는 그거를 설계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공성을 생각해야 되고 또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3D 프린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상을
거의 제한 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기존 파트에 더 많은 저희가 생산성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파트의 어떤 그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든 적층 가공이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팅 속도가 느리다라는 부분도 이제 가공하시던 분들은 이거 언제 싸라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제한돼 있어라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건 이제 이머징하는 그런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극복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삭 가공, 기존의 가공 방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어떤 복잡한 형상을 만들기 위한 개선은 쉽지 않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3D 프린팅만의 장점을 좀 극대화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제조나 가공 방식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학자는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프린팅 보급이 좀 더 많아지면 세계 무역의 70%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공장이 있는 곳이 따로 있고요. 설계한 곳이 따로 있고요. 저희 아이폰만 뒷면에 보더라도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했지만 생산은 중국이나 뭐 대만에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소비하는 그곳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게 나라 단위든 어떤 나라 안에서 지역 단위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물건이나 부품이 이동하거나 물류 배송이 필요한 경우가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단순히 설계도 파일, 어떤 무게도 없는 그런 설계 파일만 이동이 된다면 생산 장비를 소유한 누구나 개인이나 기업이든 출력물을 생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송 거리가 최소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또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정적인 거는 그에 따른 또 일자리의 변화라든지 직업의 양상의 변화라는 것들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프린팅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인포그래픽입니다. 지금 워낙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한 장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면 각 소재별로 그리고 각 에너지원을 조합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프린팅 기술들입니다. 서로 다른 기술들이고요.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좀 친숙하실 수 있는 FDM도 있고요. 금속 쪽에 쓰이는 SLM이라는 방식, DLP, SLA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같은 기술이지만 제조사마다 특허를 가져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게 해당 기술을 생산하는 제조사 브랜드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자료지만은 벌써 여기서 몇 군데는 사라졌고, 또 여기에 반드시 추가돼야 되는 신생 업체들도 있을 정도로 이 분야가 굉장히 아직 다이내믹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이 다양하게 많지만 결국은 공통적인 거는 이렇게 한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상을 3차원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게 설계가 됐던, 아니면 3D 스캐너로 역설계를 하든, 아니면 띵기버스 같은 공유하는 그런 외국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든 형상이 준비가 되면요, 그거를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얇은 두께의 한 0.1mm 정도 내외되는 얇은 두께의 레이어로 저희가 슬라이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3차원에서 2.5차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차원도 아니고 3차원도 아닌 이유는 2차원처럼 면이지만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얇긴 하지만 두께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5차원을 분할을 하고 그걸 다시 역순으로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결국 우리가 원래 디자인했던 그 형상이 완성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쌓느냐, 어떤 에너지원이냐,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이름과 제조사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이 원리는 어떤 프린팅 방식이든지 간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AD를 하시면 그거를 저희가 슬라이스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걸 이제 프린터에 넘기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기존의 파트를 일정한 레이어 두께로 잘게 조개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G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로 가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Z축으로 얼마만큼의 양의 재료를 뿌려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D가 이걸 알아듣고 오케이, D는 한층 한층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싱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라이싱을 해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다행히도 소프트웨어가 대신 해주게 됩니다. 아이거를 일단은 예시로 들었는데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거라는 제품입니다. 아이거는 그 유럽의 산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필요 없이 웹 환경, 인터넷에 접속만 하실 수 있으면 크롬이나 이런 걸로 접속하셔서 언제든지 내 컴퓨터 사양과 관계없이 슬라이싱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이거로 작업하는 예시인데요. 아이거 화면에서 STL이라는 고유 3D 프린팅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내부에 어떤 특정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싱에 해당되는 작업을 진행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층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빌드 플랫폼에 올려서, 그러니까 빌드 플랫폼은 출력을 하게 될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올려서 이렇게 프린터 안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정보를 저장해서 프린터가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프린팅에 대한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한 아주 간단한 개요였습니다. 워낙에 제가 더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많이 단축을 했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교육과정 문의 주셔서 제가 또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크포지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혹시 전에 마크포지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혹시 나는 처음 들어봤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30%에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마크포지드는 일단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고요. MIT 엔지니어였던 그레그 마크가 창업을 해서 지금 한 300명까지, 저희까지 3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세 번째 오피스가 보스턴 주변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클라우드 아이거라든지 그리고 전용 소재도 직접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프린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저가형 그리고 좀 더 허비용으로 취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는 보셨을 텐데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30년간의 프린터는 사실은 설계와 시제품에 머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작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비주얼로 한번 확인해 본다거나 그립감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왔던 거죠. 하지만 뭔가 기능적으로 그 이웃단에, 제조의 이웃단에까지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정밀도가 안 나오기도 하고 강성이 또 안 나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마크포지드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그런 타겟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특정 FDM 방식을 고려하긴 그렇지만 많이 저희가 저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하고는 일단 소재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 회사나 기업의 애플리케이션도 매우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소재로 보자면요. 첫 번째가 플라스틱. 기존에 나일론 계열의 플라스틱으로 출력하실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플라스틱에다가 강화 소재를 합침해서 복합 소재를 출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주력 형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메탈, 금속이죠. 금속을 필라멘트 방식으로 좀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쉽게 이렇게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기술 기반은 FFF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FDM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좀 중립적인 용어는 FFF입니다. 그래서 Fused Filament Fabrication에서 국수 가닥처럼 생긴 그런 그 필라멘트를 저희가 글루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루건에 글루를 녹여서 넣죠. 끝에 노즐을 뜨겁게 해가지고 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녹여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고요. 베드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프린터 제조사별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FFF 방식에서 저희는 좀 발전해서 Continuous라는 말을 앞에 붙였습니다. CFF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CAD에서 슬라이스에서 프린트하는 과정은 똑같지만 Reinforce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화한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린터 안에는 노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을 출력하는 노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화 섬유를 출력하는 별도의 노즐이 있습니다. 그 강화 섬유에는 그 케블라라든지 방탄 조끼에 들어가는 케블라라든지 아니면은 유리 섬유, 고온고강도 유리 섬유,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탄소 섬유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네, 그래서 여기 사라져 버렸는데, 네, 계속 움직이네요. 네, 노즐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노즐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이 뭐 배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그 유저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양만큼 강화 섬유를 추가해서 파트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에 갖고 계시는 그 파트가 위에 있는 거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출력하는 거라서 휘어보시면 매우 이렇게 탄성이 있을 거예요. 기본 나일론 계열이라 질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좀 더 주면 부러질 텐데요. 아래 거는 똑같은 프린터에서 같은 플라스틱이지만 거기다 탄소 섬유를 주변에다 둘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또 마찬가지로 같은 힘으로 휘어보시면 매우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형태고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공사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철근을 요 주변에다 이렇게 박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에 봤을 때는 철근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는 이렇게 강한 철심이 강하게 박혀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사례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제조 현장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로봇 쪽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그리퍼인데요. 그리퍼는 그립, 말 그대로 잡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손가락에 해당되는 그리퍼의 저희 파트를 대체한 사례입니다. 원래는 이걸 알루미늄으로 별도로 금형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떴었는데요.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상을 잡는지에 따라서 이걸 잡는 이 그리퍼의 모양이나 혹은 강성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로봇이 하나의 파트만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파트를 저희 그리퍼를 저희 그 프린터로 대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파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이제 슬라이싱하면 이 내부적인 건 이런 단면형 형태가 될 거고요. 이 안에를 기본 소재인 오닉스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오닉스는 그 나일론 소재 안에다가 카본 알갱이가 한 2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주변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강화 섬유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강화 섬유를 내가 넣을지 또 얼마만큼 양으로 두께를 더 몇 줄을 두를지 이런 것들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에 따라서 유저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출력되고 나면 중간에 끊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침돼 있고요. 그리고 프린터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복합 소재 프린팅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을 실제로 살펴보면 저희가 기본 소재로 말씀드렸던 이 오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닉스가 ABS는 아마 기본 프린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PLA랑 ABS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ABS보다 40% 정도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본 알갱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화섬을 넣지 않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강성이 ABS보다 굉장히 높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강화섬유까지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오닉스가 여기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케블라라는 소재, 그다음에 유리섬유의 파이버글래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카본 파이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플렉슈얼 스트레스, 그러니까 휨강도인 거죠. 휨강도가 지금 여기 알루미늄입니다. 금속,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특수 플라스틱으로 금속만큼의 강성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은 절감하면서 또 무게는 또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요게 이제 그 탄소섬유나 여러 가지 강화섬유를 넣었을 때의 도표가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물성표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텐셀 스트렝스입니다. 탄성계수 해당되는 그 스트렝스인데 지금 카본은 700 정도 되고요. 그 대신에 카본이 아무래도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본까지가 필요가 없지만 나는 어느 정도 강성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파이버글래스가 있습니다. 유리섬유인데요. 유리섬유도 카본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는 강성을 내면서 비용은 절반입니다. 그래서 괜히 오버스펙이 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레이어 두께는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0.1mm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도 0.1mm, 그리고 0.125mm, 0.2mm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산업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0.05, 그러니까 50 마이크론 정도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탄소 섬유, 강화 섬유를 합침하냐에 따라서 그 레이어 두께를 그 설정해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별 적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강화 섬유별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강성은 아무래도 탄소 섬유고요. 그리고 케블라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충격 하중에 강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 부딪히거나 뭔가 그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이 케블라를 사용하시고요. 유리 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섬유만큼 강하지만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때 유리 섬유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유리섬유에서도 고온 고강도로 조금 더 고온에서 사용할 어떤 환경이다 하면 HSHT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데스크탑 시리즈와 인더스트리얼 시리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데스크탑 시리즈는 빌드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어떤 그 정밀도 면에서는 그 산업용에 비해서는 조금 좀 아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닉스 1이라는 제품은 일체의 강화섬유 들어가지 않고 오닉스 자체로만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제품은 파이버글래스, 마크2라는 제품은 전체가 다 가능합니다. 인더스트리얼 시리즈는 이 똑같은 형식을 사이즈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사이즈를 키우고 그 대신에 이 안에 레이저를 넣어서 레이저 레벨링으로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50 마이크론까지 적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 출력할 수 있는 탄소 섬유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레이저로 그 출력 중간에 이 파트가 얼마만큼 출력이 잘 되고 있는지를 레이저로 스캐닝해서 원본과 비교해서 그 파트를 그 분석을 제공하는 기능도 산업용에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탈인데요. 메탈도 이제 금속 그 파우더로 보통 하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출력 레이저로 금속 분말에다가 조사를 해서 한 층 한 층 쌓아 나가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워낙 장비가 고가이고 또 분말을 다루기 때문에 미크론 단위의 분말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적 환경에도 안 좋고 좀 위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크포지드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메탈 프린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아이거라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슬라이싱 작업을 진행하고요. 프린트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도 나중에 가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좀 생긴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에서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출력이 잘 된 거는요. 종이 시트채로 그냥 밖으로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도로 와이어 커팅을 하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필라멘트 안에는 금속 분말뿐만이 아니라 왁스나 그 다음에 폴리머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워시 작업이 들어갑니다. 제가 디바인딩 작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젖어있는 솔벤트 용액을 건조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니스라고 부르는 용광로 같은 거죠. 이 소결로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별로 이 안에 있는 열 처리 방식이 다 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닐링까지 거치고 나오면 이렇게 땅 때리면 서포트가 제거가 됩니다. 이게 또 독특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방식을 아담이라는 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플라스틱은 CFF였고요. 지금은 좀 말이 어렵습니다. 어토믹 디퓨전이라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식은 저희가 메탈 인젝션 몰딩이라는 민 방식과 유사합니다. 다만 앞에 금형이 아니라 이렇게 그걸 프린팅한다라는 차이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을 보자면 금속 분말의 입자가 이런 식으로 메탈 왁스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워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왁스가 사라지고 소결 중에는 마지막으로 폴리머까지 사라지면서 이 금속 분말이 연결이 되고요. 완성되고 나서는 이렇게 파트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소결을 하면서 이제 이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수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 정도인데요. 그걸 감안해서 소프트에서는 자동으로 20% 내외로 파트를 키워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한 층 한 층씩 내려가면서 출력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눈여겨 보실 게 출력하다 보시면 저렇게 하얗게 경계선이 보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저희가 세라믹 릴리즈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스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금속 필라멘트를 감겨져 있는 스풀이 있고 저 세라믹이 감겨져 있는 스풀이 있어서 파트하고 이 라프트 혹은 서포트랑 연결되는 부분을 저렇게 세라믹으로 도포를 하고요. 저걸 소별을 하게 되면 저게 분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망치로 충격을 주게 되면 그게 떡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기존의 PBF 방식 같은, 그러니까 금속 그 분말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별도로 굉장히 힘들게 직소로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와이어 커팅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트가 있고 라프트가 있으면 이거 사이에 이렇게 세라믹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완성등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떼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구강 3종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인코넬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번 다음 달 내로 12월 내로는 그 구리하고 티타늄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알루미늄까지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탈 프린터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브로셔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담 파트에서 적합한 파트들은 기존에 인베스트 캐스팅을 하셨거나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을 하셨거나 머신 파트를 하셨거나 다이 캐스팅을 하셨거나 하는 파트들 중에서 기존의 그 형상으로는 제작이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단산으로 부품 생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아담 프로세스를 적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느 재료를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게 대비 강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메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고 컴포지트 확인이 하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마모가 적게 돼야 된다, 표면의 강도가 좋아야 된다든지 열을 잘 견뎌낸다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될지를 제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만 이거는 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인데요. 왜냐하면 컴포짓 복합 소재가 알루미늄만큼 금속 강성을 내기 때문에 그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심지어는 복합 소재 그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제시하는 거는 그러면 메탈이 잘하는 건 메탈로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잘하는 건 플라스틱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솔루션도 같이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파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메탈로 출력을 하고 금속으로 그 다음에 그걸 잡아주는 픽스처는 기본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탄소 섬유를 강화해서 출력을 해서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금속으로 할 필요가 없이 마모가 되거나 어떤 여기 이렇게 볼팅, 이 체결이 필요한 부분은 그 플라스틱으로 하면 그게 다 상하잖아요. 그 부분은 금속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복합 소재로 해서 결합을 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어링 블럭은 금속으로 하고 그걸 잡아주는 저 소프트 조는 이렇게 컴포짓으로 좀 출력한 제품이고요. 렌치 있잖아요. 어떤 거를 고정시키는 렌치 같은 경우에도 힘이 받는 부분만 금속으로 하고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을 저렇게 강한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김지훈 과장님께 소개해 주신 DFAM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적층 제조를 위한 설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가공하셨던 분들은 DFM이라는 개념으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층 제조가 아니라 일반 가공을 위한 설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공에 적합한 디자인인가를 설계단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적층 제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고려한 전문 맞춤 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저희가 마크포지드라는 제품과 그리고 퓨전 360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듭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다 정리한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DFAM을 저희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싱을 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프린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해서 출력 실패를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 세 번째, 유즈 베러. 기존의 그 파트는 분명히 기존 가공을 위한 디자인일 텐데 프린팅을 고려한 그런 디자인은 별도로 없을까라는 이런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방식의 퓨전 360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들과 그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요. 그 3D 프린팅 하신 분들은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직구는 가야 돼서 얘기는 하겠습니다. STL이라고 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글 파일은 HWP, 뭐 파워포인트는 PPT라는 그런 확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맷이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도 여기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포맷이 바로 STL이라고 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처음 세상에서 개발한 그 회사의 창업자가 만든 그 포맷인데요. 뭐 여러 가지 약자로 부르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용어에서 읽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테셀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모자이크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건 동대문 DDP 디자인 플라자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종교 시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평면을 갖다가 어떤 다각형의 그물망 구조로 만드는 형태를 저희가 STL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TL의 구조 자체는 CAD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된 메쉬 형태로 표면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메쉬끼리는 아무런 어떤 그 파라메트릭한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3D 프린팅에서는 이 STL이라는 포맷이 가장 인기 있게 오래되었지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STL 말고도 사실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OBJ나 WRL 같은 WRL은 가상 VR에서 이제 사용되는 포맷이기도 한데요. 3MF 같은 포맷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대세는 STL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좀 친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STL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제가 지금 보시면 똑같은 파트입니다. 똑같은 파트 있는데 겉의 표면을 삼각형이나 폴리곤 단위로 덮어 씌우기 때문에 그 삼각형의 개수가 결국 곧 겉의 표면을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하는지를 결국 일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런 평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 5개로 그 곡면을 표현하는 것이랑 100개로 표현하는 것이랑 다르겠죠. 그래서 원도 저희가 확대해 보면 굉장히 작은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 폴리곤 개수 혹은 이 메쉬 삼각형 개수를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죠. 당연히 삼각형 개수가 늘어나면은 뭐가 늘어나죠? 네, 파일 용량이 또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용량이 늘어나면은 물론 뭐 요즘 컴퓨터 사양이 좋아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형 파트가 만약에 메쉬 수를 좀 늘리게 되면은 슬라이스에서 뻗는 경우도 있고 장비에서도 못 익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메쉬까지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떤 그 곡면의 표면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CAD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STL로 변환을 해서 내보내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에서 가져와 보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출력하기 전에 소프트에서 지금 보고 있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조금 저희가 콜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쉬 수가 좀 적은 거죠. 용량은 좀 적게. 근데 만약에 내가 굳이 이게 어떤 표면이 이렇게 꼭 둥그레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걸로 출력하시면 되는 건데 나는 이 R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부품에 꼭 맞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이 메쉬 품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샘플인데, 마크포즈 샘플인데요. 뒤에도 출력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곡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파트를 출력할 때는 그냥 매끈한 곡면이에요. 근데 파트를 좀만 키워보면은 그 면이 곡면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각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좀 눈에 거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프린팅의 퀄리티라기보다는 아예 메쉬의 퀄리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다른 프린터를 활용하시더라도 그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메쉬에 대한 에러인데요. 뭐 CAD 파일을 변환하면서 이종 그 포맷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메쉬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쉬의 중간에 소실이 일어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면의 방향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뒤집혀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의 저희가 유한 요소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요소 자체가 그 엘리먼트, 그러니까 메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메쉬 단위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할 때. 그러면 그 메쉬의 품질도 이 해석의 퀄리티, 해석의 신뢰성과 그 반복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석까지 돌리게 된다. 금속 파트의 경우에는 그럴 때도 출력은 잘 됐지만 그 전에 이 그 시뮬레이션의 해석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기도 지금 원형인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메쉬 각도가 10도 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뾰족한 삼각형이 된 거죠. 이런 메쉬를 돌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삼각형의 정규적인 삼각형보다 굉장히 좀 차이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메쉬가 있으니까 메쉬를 다시 재정비하는 리메쉬나 뭐 리파인이나 이런 걸 하고 와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경고창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편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퓨전도 뒤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오토데스크에서는 메쉬 믹서 같은 툴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오토데스크 넷팩 같은 경우에도 요 STL 그 메쉬를 수정하는 툴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조금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좀 쉬었다 갈까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내용을 좀 많이 전달하려다 보니까 10분 정도 쉬시고요. 좀 뒤에 저희 장비랑 샘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신 분들은 뒤쪽에 주방에 가면 물도 있고요. 하시고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